고용 시장이 역시나 그 금리를 올리고 하니까 영향을 이제 받는구나.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정도로는 아니고 연준이 좋아할 만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경제는 침체로 빠지지 않는 스위스팟으로 향해 가는 데이터로 이제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점들을 보시면 어떨까 싶고.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뭐 미국 고용 지표를 확인하는 주였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이상은 그렇게 활활 타오르지만은 않는다.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 이걸 좀 확인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간밤에도 또 발표가 됐잖아요.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게 네. 워낙 이제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타오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러다가는 너무 빠르게 냉각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네. 식어도 너무 빨리 식을 예, 것 같다. 예. 네. 그렇게인데 사실은 이번에도 약간 힘 빠지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 바로 지금 이제 매년 요 시기에 네. 그 이제 4월 초 시기에 이런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계절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서 이번에도 그 효과가 일단은 굉장히 컸었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점들이 너무나도 영향을 계속 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몇몇 이제 분석하는 기관에서는 원래부터 이제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리비전이 되면은 올해 숫자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올해 뭐 이제 연초 이후부터 지금까지 숫자가 좀 더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 인데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이제 하루 전날에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리비전이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네. 숫자가 조금 높게 나올 것이다. 어떤 근데 숫자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규 청구 실업자, 건수, 예. 그게 좀 높게 나올 건데 놀라지 말아라. 네. 라고 하면서 이 어떤 거를 예로 들었냐 하면은 그 이제 미국에서는 해고 통지를 하게 되면은 그 미리 이제 노티스가 가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네. 본인들이 수정을 좀 해가지고 봤었을 때에는 네.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1년이니까 작년도 4월부터 12월까지는 네. 데이터가 원래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한 것보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노동시장이 강건했었고 오히려 네. 그다음 반대로 올해 들어와 가지고서는 노동시장이 발표치보다 사실 훨씬 안 좋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리비전이 만약에 제대로 된다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간밤에 나온 결과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번 이제 최근 주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그전 것들 쭉 보시게 되면은 뭐 4만, 5만 이렇게 더 많이 계속 쫙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리비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뭘 봐야 되느냐라고 네.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 데이터가 노멀라이즈 된다는 네. 거는 아마 2월 달부터 나왔던 데이터 그렇죠. 보시면서 너무 잘 예, 아실 예, 테고 네. 그럼 이거 좀 총체적으로 고용 관련된 것들을 이제 다 같이 해서 볼 필요가 아무래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게 봤었을 때는 고전에 나왔었던 이제 ADP 민간 네. 보고서의 경우 보시게 되면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죠. 네. 일단 고용 자체는 15만 명이 조금 안 되게 네.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수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10만에서 15만 네. 요 정도 사이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연준도 바이든 제일 좋았다. 대통령도 네, 예, 좋아하는 예. 숫자이고 그리고 임금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제일 뭐 가장 이제 뭐랄까요 기대하고 있는 네. 숫자라고 한다면은 고용 시장 자체는 괜찮은데 뭐 순증이나 이런 건 네, 예. 괜찮은데 임금 증가율만 똑 떨어지기를 지금 원하는 사실 꿈 같은 얘기였는데 지금 네. 그렇게 가고 있어서 네. 하기는 한데 그런 그림일 텐데 어쨌든 ADP 데이터는 그렇게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밤에 또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데이터까지 이제 보고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월간 고용 순증이 너무 이제 뭐 그렇게까지 안 좋게 나오지 않는 말씀드렸던 그 범위 정도에다가 임금 증가율만 좀 내려가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고용 시장이 역시나 그 금리를 올리고 하니까 영향을 이제 받는구나. 근데 그것이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정도로는 아니고 오히려 연준이 좋아할 만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고용 데이터. 근데 경제는 침체로 빠지지 않는 그런 좀 스위스팟으로 향해 가는 데이터로
이제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점들을 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서 고용 데이터가 간밤에 목요일 날 이 신규 실업 수당 나온 거 이게 굉장히 침체를 야기시키지 않겠느냐라고 처음에는 시장이 반응을 했었는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오히려 시중 금리는 올라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페드워치에서 그 다음 회의에서의 동결하고 지금 25bp 인상 가능성이 매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동결 가능성이 높았다가 데이터를 소화해내면서는 인상 가능성으로 더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 자체가 요 이슈에 대해 가지고서 미리 좀 이제 그 데이터가 리비전 되는 거에 대한 소화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고용 숫자가 전에는 뭐 크면 뭐 좋든 나쁘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크면 어떻고 낮으면 어쩐데 이제는 뭐 가운데 쏙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쏙이 얼마입니까 이제? ADP 숫자하고 같은가요? 이게 좀 달라야 되나요? 지금 이제 네. 예상치가 조금 더 내려와서 정말 네. 20만 초반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10만에서 20만 정도 네. 요 정도 사이의 데이터를 데이터가 나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시장은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ADP 숫자가 10만에서 15만이 최적이라고 저번에 해주셨는데 같은가요? 네, 맞습니다. 예, 요 두 개는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같은 걸로 예, 예.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밤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비농업 고용 전망치가 한 23만 8천? 네, 근데 이 정도. 그게 살짝 더 네. 내려와가지고 예. 지금 21만 명대 21만 명. 그러면 내려와 있는 21만 상황이고요. 기준이라면 어느 정도가 되면 좀 충격인 거고 뭐 이런 밴드를 좀 제시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월간 고용 순증은 네. 워낙에나 다시 이제 그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굳이 이제 너무 엄청 많이 잘 내려가면 나오는 안 게 되는 좋으냐, 거죠? 엄청 못 예, 나오는 예. 게 좋으냐 둘 중에 따지면은 잘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플러스 크게 나오는 게. 근데 크게 나올수록 지금 예. 그 상황이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한두 좀, 달이 예. 아니라 지금 며칠 사이에. 그런데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준의 두 가지 책무, 인플레하고 완전 고용. 그러니까 예. 완전 고용이란 것 자체가 이제 침체에 빠지지 않는 적당한 경제 성장을 예.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10만에서 20만 사이의 숫자를 뭐 숫자 정도면은 인플레는 자극이 없으면서도 경제는 또 하강을 시키지 않는 숫자를 그렇게 예전부터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이로 향후 사실은 몇 달간 나아주고 네. 근데 임금 상승률은 떨어져주고 그 다음에 구인은 또한 이제 떨어져주고 이렇게 되는 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뉴스 보니까 우리 이마람 특파원도 네. 이거 하루 놀아서 잘 됐다고 네. 발표하자마자 막 움직이면 정신없는데 주식시장이 주시장 못하니까 쾌장이어서. 야 3일 네. 동안 집에서 계산 잘해보고 우리 어널리스트들은 뭐 주말에도 일해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잘 보고 한 칼에 해야지 오르락내락 안 해서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네, 네. 목소리가 있다라고 그 정도로 전해주셨죠. 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지금 헷갈리고 있다. 네. 네, 근데 이런 시장의 반응 자체가 네. 간밤에 또 기사가 재밌는 게 나왔는데 그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네. 아, 예. 기사인데요. 지난 회의가 가장 이제 그 아주 클로즈 콜이었다라는 거죠. 진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느냐. 아슬아슬했다. 예, 아슬아슬했다라는 건데 이제 그 시계열로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2월 달에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고서는 파월 의장이 50bp 인상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다가 SVB 때 완전히 바뀌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보통은 회의 일주일 전에 이미 이제 금리는 어떻게 할지는 다 결정이 되고 네. 회의에 와서는 이제 별로 그렇게 평온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때에는 회의 직전까지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정적으로 회의 때 25bp를 인상 키로 이제 마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SVB 사태가 조금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CS하고 UBS가 합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T1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돈을 못 돌려주겠다 하면서 시장이 잠시 출렁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러고 안정되는 걸 보면서 확신을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끝에 끝까지 고민했던 예, 그런 이제 부분이었었고 이런 내용이 다음 주에 이제 의사록이 나오게 됩니다. 네. 네. 예, 그 지난 회의에 의사록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경론이 펼쳐졌던 흔적이 아주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5월 회의를 두고서 지금 이제 시장에 제가 볼 때는
올릴 것이다, 안 올릴 것이다, 뭐 왔다 갔다 하루가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반응이 사실은 상당히 이거는 연준의 마음을 잘 이제 투영한 반응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돌이켜 보면 이게 날짜로 보면 저도 저 기억나는데 2월 숫자 나온 게 2월 한 5일쯤 되잖아요. 그리고 SBB 터진 게 3월 8일이에요. 그리고 FMC가 3월 22일인가 그러니까 네, 네. 플러스 50에서 빵으로 갔다가 사실 0 같았는데 살짝 25로 간 거는 마지막에는 그때 딱 CS 합병했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식시장이 무슨 뭐 전쟁하듯이 하네요, 요즘. 네, 그래서 그 합병이랑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서 예, 예. 결국 금융 불안정이 또 문제가 이렇게 되고 네,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이제 또 조금 전에 이 소위 말해서 연준에게서 좀 돈을 빌려간 거, 네.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역시나 또 감소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할인 창구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만든 BTFP를 네. 활용한 금액의 합계를 보니까 네. 3주 연속으로 감소거든요. 예. 이번 주에도 거의 한 40억 달러 가까이 금액이 줄어서 그래서 미국 내에서 신규로 뭐 돈을 더 이제 급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는 없어진 것 같다. 오히려 기존에 빌려갔던 데들도 금액을 지금 줄여 나가고 있다. 그게 네.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쪽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하나는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상시 통화 스왑 라인을 통해서 빌려가는 게 있는데 그 금액은 뭐 지금 요번에도 또 변화가 거의 없이 나왔습니다. 약간 줄어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예, 재할인율하고 BTF에서 4빌리언 줄어서 그래서 얼마죠? 대강 지금 지금 이제는 천 좀 잠시만요. 넘나요? 예.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천천히 좀 알려주시면. 예, 하시고 그리고 관련돼서도 그런데 오늘 아침 다른 뉴스에 보면은 그 MMF로 자금이 뭐 역대 최고로 움직였다고 하는데 네. 그거하고 연결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서서도 네, 얘기가 네. 뭐 예. 유사남도 예. 언급을 해주셨는데 머니마켓 펀드로의 자금 이동도 상당히 요즘 좀 이슈가 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재할인하고 BTFP 합계가 네. 네. 제일 높았을 때가 3월 17일 그때 발표된 게 네. 그 1,648억 달러까지 예. 올라갔었다가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1,500억 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아, 좀 네, 내려오긴 1,400, 했네요. 네, 예. 1,400억 달러 예, 후반 예,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피마라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네. 일종의 이제 뭐 스탠딩 레포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 네. 중앙은행들이 빌리는요. 네. 요 자금도 600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 그다음 이번 주에는 400억 달러까지로 네. 감소를 해서 요 자금 이제 그 수요도 해외 쪽에서의 그런 급전 수요도 감소를 해서 확실히 요 부분은 조금 위기에 대한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으로 문제가 이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네. 것이 저희가 짚어볼 점이 말씀해주신 MMF로의 네. 자금 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예금액이 어쨌든 지금 연초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고 네. 요거는 사실은 미국이 금리 올려가면서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 자금들이 어디 갔냐라고 하면은 MMF로 크게 이동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원래 같으면은 이렇게 자금을 이동한 부분이 사실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똑같이 은행 시스템 안에서 이 자금이 다 돌고 있다라고 하면 네. 괜찮은 거거든요. 원래는 MMF로 자금이 가게 되면 그걸로 운용을 할 때 뭐 미국의 초단기채를 국채를 산다든지 그렇죠. 그거 살 수밖에 없는 아니면은 거죠. 예. 네, 회사채 중에 아주 네, 우량한 네. 것들을 단기채를 네. 사가지고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그 과거 대비해 가지고 높은 금리를 주는 게 있는데 바로 영레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의 영레포 창구가 그러니까 레포라는 것은 그거를 이제 내가 빌려 씀으로 인해 가지고서 담보로 채권을 맡기고요. 네. 빌려 씀으로 인해 가지고서 금융기관들이 연준에다가 이자 비용을 주는 거라면 영레포는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게서 이자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영레포 쪽에 지금 역대급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걸 살펴보니 지금 MMF 자금 이제 운용 자금 중에서 40% 이상이 그 영레포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영레포로 들어가게 되는 거는 이거는 뭐 대출을 창출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회사채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단기채 쪽에도 매수로 영향을 못 주는 거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연준하고 이제 금융기관하고끼리만 왔다 갔다 해버리고 물론 금융기관은 그걸로 이자를 조금 더 받는 게 있긴 하지만은 그걸로 이제 끝이 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이제 그 좀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연준입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 그 재할인이 아니라 이제 그 영래포라는 것 자체가 미국은 금리를 상단, 하단 레인지로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하단에 맞춰 가지고서 그 금액을 맞추거든요. 그러면은 그보다는 보통은 단기자금 시장에서 조금 더 높게 그 상품들의 그 금리를 이제 지급해 준 수준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제로 금리가 꽤 오래 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MMF를 운용하는 곳들에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서 비용을 지금 상쇄하기도 힘들다. 운용상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토로를 하니까 연준에서 제로에서 OBP를 위로 더 줘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 레인지 하단에 맞춰 갖고서 영래포 금리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OBP를 더 주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MMF 쪽에 소위 말해서 좀 혜택을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를 더 주니까 예. 돈이 더 갈 수밖에. 그러면은 네. 제일 안전한데 거기로 가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거는 하루짜리이기 때문에 그 이제 시장에서 금리가 변동이 된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에 따른 가격 변동의 리스크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자금들이 계속 가게 됐는데 지금은 금리를 계속 올려가서 4.7에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단 대비 OBP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자금이.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시는 그 재할인 창구하고 BTFP하고 통계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별거죠. 예, 예. 그러면 그쪽에서도 지금 숫자가 줄었다는 거는 시중의 자금이 조금만 나오는 거고, 그렇죠. 전에보다 큰 숫자가 작은 숫자가 됐으니까 네, 네. 그런 거죠. 빌린 거니까. 네, 네, 이쪽에서도 영래표가 많이 되면 연준으로 많이 들어가고, 결국 무슨 뜻인가요? 결국은 괜찮은 거네요. 원래는 그래서 예. 그 정도 금액이 예. 초과 유동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영래포를 통해 가지고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과잉 유동성이 된 거를 흡수를 매일 해주면서 네. 뭐 이게 사실 지금 인플레가 9%까지 왔었는데 네.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장치라 그러면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예, 있는데 예. 그런 역할을 원래는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된 게 금융기관들에서 예금이 빠져서 이제 뱅크런이 최근에 뭐 문제가 돼버리다 보니 네. 은행 예금이 빠져서 이것이 연준이 조금 혜택을 더 주고 있는 MMF로 가버리니 근데 이 MMF가 과거 같으면 이거 가지고서 좀 이제 세상에 돈이 풀려가지고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연준의 영래포로 그냥 탁 묶여서 들어가 버리니 이거는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 뭐 이제 차이슈왑 같은 데서 돈 나와가지고 네. MMF로 가버리니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러면 그 OBP 더 주는 거 없애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5월달 회의에서 하단에 영래포 금리를 맞춰버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제 은행들 예금에서 MMF로의 거대한 이동, 요 이동이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어서 그래서 지금 이동이 뭐 더 과도해지면 문제가 금융 시스템에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들 하시는데 일단은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카드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이 정부나 이 연준이 아직까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카드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카드들까지 소진이 되고 나버리면은 이제는 정말 문제가 되겠죠. 모든 카드들을 쓰면. 근데 아직은 본인들이 지금 자초한 카드조차 이거 일단 거두는 거 너무 쉬운 카드가 있거든요. 너무 쉽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여기 이제 MMF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뭐 사실 이제 회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연준이 있고 은행권, 연준에 가장 붙어 있는 그 1금융권이 있고 펀드가 있으면 연준에서 은행으로 돈이 가잖아요. 디스카운트 네, 그런 네. 걸로 BTFP로. 그다음에 이 돈이 MMF로 가요. MMF로 갔다가 연준으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 마찬가지잖아요. 이쪽으로 많이 가봐야 여기서 네네.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중은 뭐 물론 단기 자금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큰 펀드 쪽에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게 그게 영래포로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틀릴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네네. 생각해 보면 MMF로 많이 가는 게 지금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돈이 다시
연준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그 돈이 다시 연준으로 다시 은행으로 나오는데 뭐 돌려막기 우리 금융의 가장 큰 전문 용어 돌려막기 네.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하나 네, 잘라주면 나머지도 다 줄어들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은행을 우리가 하나의 주체로만 보면은 예. 완전히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예. 설명대로 갈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은행 내에서도 사실 불균형 때문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뱅크런이 심하게 나온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서 사실 역레포 맞게 생각은 못 하는데 예. 여기는 여기대로 돈이 없어 급전을 썼고, 네. 근데 또 그 일단 여력이 있었던 곳들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네. 근데 또 그 중에서도 일부 자금이 또 이제 예금을 받는 기관하고 MMF를 운용하는 기관은 다르니까 네. 여기 내에서도 예금 받는 쪽에서는 금액이 좀 주는 대신에 네. MMF를 운용하는 쪽에는 자금이 가게 된, 그래서 서로 간에 그렇군요. 좀 불균형이 있는 거죠. 불균형이 있다. 네, 그래서 요 불균형을 좀 이렇게 이분하게 좀 펴주면서 네. 네,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려는 하여튼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거기에 대한 지금은 좀 불안이니까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네. 된 건 연준이니까 푸는 것도 연준이 할 수 있는 네. 어떤 네, 카드가 네. 있는 거다. 네. 네, 그런 그리고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도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네. 듣게 되실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이제 금리 인하의 신호탄인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5월에 금리를 동결하는데 이제 영래포 금리만 OBP를 인하를 해버리면 하나를 그 금리 맞춰서. 인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 그러니까 이게 2020년 1월이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19년도 하반기에 금리를 세 차례 낮추고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반대로요. 하단보다 OBP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단기자금 시장에 이제 금리가 자꾸 원하는 대로 범위대로 안 나오다 보니 연준에서 1월 달에 OBP를 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영래포만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금리 재인상의 신호탄이다. 아니 금리 인상 2018년 12월에 멈추고 19년 하반기에 세 차례 이제 내려놓고는 20년 1월부터 또 인상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굉장히 자금 이동에서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막 엄청나게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미리 그거는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네, 별개로 보시고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것과는 이게 좀 다르다. 무관합니다. 정책 금리하고는 좀 다르다. 예, 예,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시장에 조금 이제 그 기능이 좀 저하되는 거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로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그래도 걸로 어떻게 봅니다. 보면 뭐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니까. 네, 이제 그 사실은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아니 시차의 문제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그렇죠. 않느냐가 예, 이제 또 결론적으로는.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뭐 저도 은행권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도 저도 뭐 들을 때마다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 MMF 조치가 MMF로의 자금 이동에 대한 조치가 연준에서 나올 경우에 이건 금리 인하의 신호탄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올 텐데 거기에 네. 대한 의견까지도 미리 네. 지금 100%, 말씀을 100%는 아니다. 해주신 거고요. 네.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잖아요. 네, 네. 소비자 물가에 따라서 우리도 금통위에서 금리도 결정하게 되고 뭐 미국에 대한 상황도 지금 고려를 할 거고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저는 뭐 동결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잘하면 하반기에는 인하, 저는 뭐 하반기 인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우리랑 좀 비교가 되는 그런 국가들이 다들 일단 동결 행렬에 동참했다는 거고요. 뭐 캐나다도 그렇고 네. 그리고 호주도 동결을 했고 어제는 좀 서프라이즈하게 인도도 동결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그 약간 그 자국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동결이 필요한 국가들은 동결을 해도 되는 그런 금융 상황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소비자 물가가 계속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치 대비.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결국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인 것도 우리한테 시차를 두고는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이게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각종 그 공공요금들의 인상 요인이 사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리죠? 정부에서 지금 안 올린다고 하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지금 안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도 일단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그 인플레 쪽이 좀 많이 잡히는 걸로 나올 테니까 이제 통화 정책을 펴는 데는 상당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뭐 지금 경제는 어렵거든요. 경제 어렵고 부동산 쪽도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막고 해서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그 버블을 터트리자가 아니라 김을 조금씩 빼 나가는 장기전에 지금 돌입을 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하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할 것이다. 근데 다만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근원적인 문제가 이게 자꾸 쌓여가서 터지지 않게 되냐는 걱정이 또 드실 수도 네.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 어떤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저렇게 했을 경우에 한전은 어떻게 하냐. 한전채는 네. 계속 발행이 많이 네. 돼야 될 텐데 네. 라든지 정부도 지금 그 이제 적자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세수가 펑크가 나서 예, 정부 적자. 예. 네, 한은에서 긴급하게 자금을 네. 가져가는 금액들이 크다고 하는데 네. 괜찮은 거냐. 네. 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좀 이제 인플레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돼주면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공공기관들의 요금을 인상시켜야 될 요인이 자연적으로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유가 좀 안정되고 환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것일 테고 또 한 가지는 뭐 한전채 물량이 많이 나오면 사실 레고랜드 사태의 시작점이 한전채가 너무 많이 발행되면서부터이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 이제 세계 채권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일종의 채권 쪽에서 뭐 선진 지수 편입 네, 이렇게로 네.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관찰 대상국에 들어갔고 네. 올해 3월에는 이제 실제 편입은 안 됐지만 뭐 최근 CA 보고서도 보고 하면 9월 달에 실제 편입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편입이 되면 월간 기준으로 뭐 4조, 5조 정도 외국인의 이제 채권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이제 작년 그런 10월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진짜 순수하게 우리가 발행 물량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번에는 수급이 하나가 이제 매수 주체가 매달 4, 5조가 들어오면 한전채 발행이나 국채 발행이 이거는 이제 버틸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환율도 예. 안정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사활을 걸고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가능성은 싶고요. 얼마나 보고 계세요? 일단은 채권 시장은 그 가능성은 저는 뭐 못 안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MSC 주식 쪽은 6월이죠. 네, 주식 쪽은 예. 6월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예. 드리면 기술적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관찰 대상국 들어가는지 여부는 6월 하순에 나옵니다. 말 정도에 나오거든요. 야채권 관련돼서요? 그 주식 주식 관련돼서 관련해서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사실상 우리가 들어갈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건 6월 초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1년 동안에 각 국가들이 시장 접근성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리뷰 보고서가 6월 초에 나오거든요. 네. 그게 보시기에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기사 같은 것들 보시면 우리가 뭐 6개 항목이 안 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6개 항목 같은 걸 지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리뷰 보고서를 보면은 동그라미 세모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옆에 비고란에 자세한 설명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X로 돼 있는 부분들이 그게 6개인 거죠? 예,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리뷰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세모나 동그라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그거 보면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상당히 우리도 정부가 좀 많이 지난 1년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그래도 기대에 봄직하다이고. 근데 보시면은 어저께에 이제 외신에서 네. 한국이 선진지수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주식에서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사실 그 기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이 가기 위해서 정부 개입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원론적인 관점이고요. MSCI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시장 접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보는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은행한테 배당을 해라 안 해라 이런 항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랑은 좀 별개라는 거를 표대로 보시면 한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해 보면서 미국 하루 이제 휴장이어서 사실 고용 보고서 중요하게 나오는데 시장 반응을 약간 좀 느리게 볼 수밖에 없게 됐어요. 며칠 딜레이 돼서 볼 수밖에 없게 됐는데 다음 주는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볼까요? 네, 저는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 이제 일단 연준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느냐에 대해 가지고서 얘기 나오는 거. 네. 그게 저는 제일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뭐 인플레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그렇게 서프라이즈는 이제는 왜냐하면은 뭐 계절 조정치나 등등등 이런 거는 다 끝났거든요. 이제 다 네, 끝났기 예. 때문에 크게 서프라이즈 나올 요소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위원들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러면은 당장 5월부터가 진짜 금리가 우리가 인상이 멈춘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좀 완화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연준 그렇게 회의록.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고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